자, 그럼 이제 우주 탐사로 가서 볼게요. 우주 탐사. 여기는 시험에 예전까지는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나로우주센터 있고 다누리호 발사달까지 발사했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우주 탐사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주를 탐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우주를 이해하고 우리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완성시켜주고 우주에 대한 거를 모두 알아내기 위해서 우주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탐사한다. 자, 그럼 우주를 탐사한다는 건 우주를 뭐 하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자, 그럼 이제 우주가 나왔어. 우주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갑니다. 우리는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고 지구가 속해 있는 게 누구예요? 태양계야, 태양계. 태양계. 그럼 이 태양계보다 더 큰 게 누구입니까?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는 성단이나 성운이야. 성단이나 성운이고 이 성단이나 성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은하야. 우리 은하. 우리 은하입니다. 그럼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우주겠죠. 우주. 거대한 전체 집단. 자, 그러면 지구라는 아이는 태양계에 들어가고 태양계는 성단 성운에 들어가고 성단 성운은 우리 은하에 들어가고 우리 은하와 누구를 합쳐서 외부 은하를 모두 합쳐서 뭐라고 한다? 우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우주를 탐사해서 우주를 이해하고 그다음 우리 인간의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뭐 해주면 돼요? 충족시켜주면 돼요. 지적 호기심. 우주에 대해서. 그러면 태양계 중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나? 우리 은하 중에서는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2,000억 개 있는데 그 우리 은하 나선팔에는 생명체가 없나? 그리고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에는 뭐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게 뭐다? 우주 탐사예요. 그리고 우주를 탐사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지구에서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을 우리 인류가 산업이라든지 실생활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기술을. 산업이나 실생활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 그리고 우주를 탐사하다 보면 지구 생명체. 이 지구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고 지구 생명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지구 생명체 탄생이라든지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근원이 되는 걸 우주 탐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지구 환경. 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태양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수성이 있고 여기 금성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화성이 있는데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생명체가 없을까? 또 다른 곳에 지구보다 인간보다 하등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우주 탐사의 무엇입니까? 목적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주를 탐사하는 방법.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직업. 우주 탐사 방법. 자, 우주를 탐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우주선 인공위성. 그 다음에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날아가서 직접 그 주위를 전체 주위를 돌거나 또는 착륙해서 조사하는 우주 탐사선. 그 다음 지구 대기권 상공에 쏘아 올려서 만들어준 누가 들어갑니까? 우주 정거장. 우주 정거장. 그 다음 전파망. 자, 요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인공위성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지구에서 쏘아 올려요. 지구에서 쏘아 올려서 지구 대기권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있어. 자,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에서 내가 쏘아 올렸어. 쏘아 올렸는데 이 인공위성이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돌아요.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돌고 있는 위성.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극궤도 위성이라고 해요. 극궤도 위성. 극궤도 위성을 쏘아 올렸더니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이 극궤도 위성이 매일 뭐예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즉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지구 자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냥 여기에 쏘아 올렸어. 여기에 쏘아 올려서 가만히
위성은 정지에 있는데 지구가 자전해. 지구가 자전하면서 정지 위성인데 뭐 하는 거야? 지구가 자전하니까 여러 곳을 관측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여기 위에다가 통신위성도 쏘아 올리고 기상위성도 쏘아 올리고 항법위성도 쏘아 올리는 거. 이게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그럼 이 인공위성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우주만원경도 들어가요. 우주만원경. 자, 최초의 우주만원경이 뭔가 하면 허블. 허블의 아버지도 허셜 천문학자였고 대단한 천문학자가 누구예요? 허블. 그래서 우주만원경에 최초로 쏘아 올린 게 허블 우주만원경이 있어요. 허블 우주만원경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스피츠, 그 다음에 케플러 이런 우주만원경도 인공위성에 들어갑니다. 인공위성 전체 주위를 돌면서 기상위성 또는 통신위성 또는 항법위성 이런 것들을 우주만원경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우주탐사선. 우주탐사선은 전체를 탐사하기 위해서 발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화성으로 탐사선을 쏘아요. 그럼 이 탐사선이 화성의 표면에 착륙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목성으로 탐사선을 쏘았는데 목성에 착륙을 못하고 목성 주위를 돌고 있으면서 목성을 탐사할 수도 있는 게 우주 탐사선입니다. 그 다음 우주 정거장. 자, 그럼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자, 중학교 3학년 2단원에서 뭘 배웠는가 하면 대기권을 배웠어. 대기권. 대기권은 지표면에서 몇 킬로미터까지입니까? 하면 1000km. 1000km. 자, 지표면에서 1000km.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배웠는데 우주 정거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상공 500km 상공에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우주 정거장. 우주 정거장.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그럼 이 500km 상공에 있는 우주 정거장도 거의 무중력이야. 공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500km를 기준으로 내권과 외권으로 나누고 인류가 살고 있는 대기권의 대부분은 뭐 성층권 이하 20에서 30km 상공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뭐 오존층 이하 오존층 이하 여기가 인류가 살 수 있는 기체가 분포하는 대기권이지 저 위에는 아니야. 거의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 정거장이라고 하는데 대기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우주 정거장은 우주 실험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갔다 온 사람이 이소연 박사님이고 그때 한동안 우주 정거장 구조부터 시작해서 시험들 엄청 많이 나왔다가 중요도가 점점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로 우주센터를 건립하고 나로 우주선을 또 쏘아 올리고 다누리호도 발사하면서 점점 우주에 대한 학문이 커지고 그 다음에 유럽의 저기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돈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요까지 100km 상공까지 날아갔다가 들어오는 거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주 여행의 발판지로 우주 정거장이 이용될 겁니다. 하는 게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파만원경. 전파만원경은 지상에 설치했어요. 지상에서 전파를 받아서 우주를 탐사하는 방법이 전파만원경입니다. 저 전파만원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빅뱅 우주론을 설명해준 코비 위성, W 웹 위성, 그 다음 플랑크 위성. 자, 이런 것들이 뭐합니까?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서 빅뱅의 우주론의 증거를 해주는 게 전파만원경이에요. 전파만원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를 뭐합니까? 탐사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주 탐사의 역사. 이거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장학 퀴즈 같은 거, 뭐 이런 거 골든벨 퀴즈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거. 우주 탐사 역사로 합니다. 우주 탐사 역사에서는 가장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야. 러시아가 되기 이전 구소련입니다. 자, 그러면 1950년대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최초로 쏘아 올린 스푸트니크 1호. 최초의 인공위성이에요. 최초.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최초. 그래서 얘가 최초의 인공위성이에요. 지구에서 쏘아 올린 거. 그래서 스푸트니크 1호가 최초의 인공위성이고 스푸트니크가 러시아의
뭐 구경 이렇게 라디오 뭐 다 하는 우리나라 KBS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스푸트니크 방송국. 자, 그다음 1960년대 이제 소련에서 쏘아 올렸으니까 미국에서 뭐 합니까?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 최초의 유인 달 탐사. 사람이 실려서 최초로 달에 착륙한 게 아폴로 11호야. 근데 썰이 많죠. 저기에서 뛰어내려서 미국의 국기를 꽂을 때 국기가 벌려졌다. 달에는 바람이 없는데 벌려졌다. 저거 불하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아폴로 11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1970년대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가 있어요.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출발한 거고, 보이저 2호는 목성형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출발한 건데, 얘들은 이미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태양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뭐예요? 케이퍼 벨트도 있고 오르트 구름도 있어요. 이미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서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구하고의 동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1970년대. 그 다음 1980년대는 없어요. 1980년대는 없고 언제로 넘어간다? 1990년대로 넘어갑니다. 1990년대에 가장 먼저 쏘아 올린 게 허블의 우주망원경. 허블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허블 다음에 쏘아 올린 거 스피치 우주망원경, 그 다음에 케플러 이렇게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아직도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쏘아 올렸습니까? 1960년대에 지나고 나서 90년대는 이제 태양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명왕성이라는 곳을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명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호라이즌 명왕성 탐사를 위해서 쏘아 보냈어요. 유호라이즌. 그러면서 명왕성이 행성에서 뭐예요? 지위를 박탈합니다. 그 다음 또 누구입니까? 목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주노. 그 다음에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발사하는 누가 있다? 큐리오시티. 큐리오시티는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 있습니까? 파커 탐사선 등등등 나와주는데 이제 2000년대로 넘어와서는 뭐 합니까? 우주 탐사선의 역사가 많이 시작되면서 올라가는 인공위성도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무궁화 1호, 무궁화 2호, 무궁화 3호, 우리별 1호, 우리별 2호, 우리별 3호 뭐 다누리호, 누리호 뭐 엄청나게 많이 쏘아 올리고 각 나라에서 엄청나게 쏘아 올리고 있으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비전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우주로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를 해서 하나에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로 우주센터도 있기 때문에 꼭 우주인이 아니어도 우주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주 식품을 개발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주인이 입어야 되는 의복을 개발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주 관련 산업이 뜰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 60, 70대에서 뭐합니까? 요즘은 지표면에서 100km까지 갔다 왔는데 우주왕복선을 타고 여러분 때 되면 우주 정거장 가고 달나라 가고 화성 가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주산업이 뜨고 있으니까 요 학문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우주 탐사의 이러한 역량. 우주 탐사를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준 영향을 보는 거야. 자, 우주 탐사를 위해서 개발한 아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게 무엇입니까? 우주인들이 깨끗하게 물 마시라고 쓰는 정수기. 우리 정수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주 개발 기술이었어요.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정수기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나오고 얼음 물 나오고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우주에서 쓰기 위해서. 그 다음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전자레인지,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전자레인지도 우주 탐사 영향이에요. 우주 탐사. 그 다음 병원에서 쓰는 MRI, CT. 우주를 촬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촬영해서 암이라든지 이런 각종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주에 나가면 중력이 거의 없으니까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뼈와 뼈 사이가 벌어지는데 일시적으로 중력 장치를 켜서 걸으면 이 뼈가 늘어났다가
수축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에어 쿠션 운동. 그 다음 이런 것들. 허블 우주만원경이라든지 우리가 로켓에 접어넣었다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활짝 펼쳐지게끔 하는 게 형상기억학금이에요. 자, 이 형상기억학금의 원리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다? 안경테도 만들고요. 안경테. 그 다음에 무엇도 만듭니까? 하고 보면 얘를 이용해서 치아 교정기. 안경테라든지 치아 교정기라든지 그 다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공관절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 우주선이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여야 돼. 그럼 타이타늄이 개발되면서 그 타이타늄이 엄청나게 가볍고 탄력이 좋고 강해요. 그래서 뭔다? 다리가 절단되고 없는 사람들에게 인공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벼운 타이타늄으로 뭐 만들어? 비싼 골프채 만들어서 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골프채.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우주 탐사를 위해서 개발했는 거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아이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GPS. 요즘 우리 핸드폰에서 지도 찾는 거 막 하는 거 있죠? 옛날에 우주에서 뭐 지표면 연구할 때 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GPS 한꺼번에서 우리 하는 거 요즘은 거의 랩이 다 치죠? 맞죠? 그래서 우주 탐사 기술이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 뭐예요? 저거 동그란 거. 요게 바로 뭐예요? 화재 경보. 화재 경보기도 우주 탐사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저기 하얀색 뚜껑 덮여 있는 게 화재 경보기고 저 옆에 구멍 뚫려 있는 게 뭐겠어요? 스프링클러예요. 물 나오는 거 스프링클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무엇합니까? 기상위성. 그다음 방송통신위성. 이 방송통신위성 때문에 라이브 생중계 다 볼 수 있죠. 여러분 중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유럽에서 생중계 그대로 다 볼 수 있고 야구 좋아하는 친구 미국의 메이저리그 생방송으로 다 볼 수 있고 농구도 다 볼 수 있는 거 방송통신위성.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하고 뭐합니까? 인터넷하고 하는 거 전부 다 방송통신위성.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항법위성. GPS 하는 거, 지도 찾는 거, 항법위성. 이런 것들이 뭐합니까? 우주 탐사를 개발해서 만들어져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거에 직업을 가져서 새로운 걸 발견해서 일상생활에 쓰이면 대박 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부정적인 게 이거야. 우주로 날아가야 돼. 그러면 1차적으로 1단 로켓을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요게 딱 들어있어. 그럼 1단 로켓은 지구 대기에 가기 전에 있으니까 우리 지구에서 처리를 해. 2단 로켓 대기권 진입, 3단 로켓 대기. 그럼 얘들은 대기권에서 중간권에서 타도 되지만 못하면 이게 바로 뭐다?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지구권은 이렇게 인공위성 수면 다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막 떠다녀요. 이게 바로 뭐다? 우주쓰레기. 우주쓰레기. 근데 이 우주쓰레기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돌고 있어요. 왜요? 얘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느리면 지표면이 떨어져요. 지표면 떨어져요.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돌고 있어. 그럼 쉽게 말하면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선풍기 날개와 똑같은 속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똑같은 속력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운석이 충돌하거나 얘들이 충돌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충돌에 의해서 등속 원운동의 속력이 바뀌겠죠. 그럼 지표면으로 떨어지면 갑자기 얘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럼 우리는 폭탄 맞은 거예요. 순간 건물로 떨어진 건물이 아작이 나겠죠? 맞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공기의 저항을 고려해도 엄청난 속력이죠. 뒤집니다. 폭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엄청난 우주 쓰레기가 얼마의 속도? 1초에 7에서 8km. 8,000m 속도예요. 1초에 8,000m.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가보자 해요.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는데 이 틈들 있죠? 이 도는 속도, 이 틈 사이로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빠져나갔다 성공적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빠져나갔다 돌아올 때 재수 없어서 부딪히면 뭐 하겠어요? 하늘에서 죽는 게 아니고 지구 대기권에서 죽겠죠. 맞죠? 그죠? 우주 나갔다 오는 길에 저 세상 갑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무엇을 한다? 그때 되면 나가시는 분들에게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묻겠죠.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뭐 한다?
거물망을 설치해서 중간권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얘들끼리 여기서 충돌시켜서 뭐예요? 소멸하게끔 해주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충돌해서 지구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거나. 그런데 그거 하는데 뭐가 많이 든다? 이게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다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포집해서 하는 기술도 앞으로 발달하는 산업에 들어갈 거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쪽 분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인공위성 개발자가 돼도 되고요. 그 다음 우주 인공위성 관제센터, 우리 감상 영화 보면 나사 같은데 막 사람들 쫙 앉아있고 막 그래프 막 보면서 분석하고 막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되어도 되는 거고, 우주 식품 개발자가 되어도 되고, 직접 우주로 나가는 우주인이 되어도 되고, 우주인이 타고 있는 의복 같은 걸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배고 쪽 봅시다. 자, 배고 쪽에서 첫 번째 우주 탐사.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우주 탐사라고 적어주세요. 우주 탐사.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체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가 무엇입니까? 인공위성. 자, 그 다음 지구 이외에 다른 천체를 탐사하기 위해 쏘아 올리는 물체가 우주 탐사선. 우주 탐사선은 전체 주위를 돌아도 되고 착륙해서 조사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우주에서 머무르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인공 구조물이 우주 정거장. 그 다음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구소련에서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1호. 그 1호가 되겠고요. 로켓 하단부나 인공위성이 발사해서 폐기 과정에서 나온 파편들을 뭐라고 한다? 우주 쓰레기. 자, 그럼 이제 11번.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오, 우주 탐사. 지구에서 부족하거나 고갈되는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 있어. 그래서 달의 뒤편에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우주 탐사 과정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은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엔 아직 이르다. 일상생활에 무지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번. 직접 천체까지 날아가서 탐사하는 게 우주 탐사선이에요. 직접 날아가는 게. 그 다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전체 주위를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로 우주 많은경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그 다음 우주에 머무르면서 지상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을 할 수 있으며 우주 탐사를 위한 경유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우주 정거장입니다. 그 다음 지상에서 커다란 안테나를 설치해서 전체가 방출하는 전파를 관측한다. 전파 만원경이 되겠죠? 리을. 자, 그 다음 13번. 1960년대 최초로 달에 착륙한 게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 그 다음 두 번째. 1977년 목토 전해 목성형 행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쏘아 올린 아이가 보이저 2호. 그 다음 1990년대 발사한 이래로 선명한 우주 영상을 지구로 전송하는 게 허블 우주망원경. 아직까지도 잘 작동하고 있대요. 허블 우주망원경. 2011년에 발사되어서 화성 표면에 착륙해갖고 탐사하는 요것이 큐리오시티. 자, 그 다음 14번.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에 일상생활에 이용이 예가 아닌 것. 정수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에어쿠션, 운동화 전부 다 우주 탐사에서 개발되어서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기술이고, 아닌 것은 축구공. 축구공은 아닙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주세요. 뒤로 넘어가셔서 108쪽하고 109쪽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108쪽과 109쪽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럼 110쪽에 있는 서술형 같이 합시다. 내년부터 중학교에도 서술형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이 가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때는 100% 서술형, 논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 논술형 꼼꼼하게 같이 합니다. 자, 110쪽 봐주세요. 26번 우리 은하를 가 위에서 보았을 때 모양과 나 옆에서 보았을 때 모양을 각각 써주세요. 그럼 26번에서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았을 때 무슨 모양이다? 막대, 나선 모양이죠. 그래서 위에서 보았을 때는 막대, 나선, 자, 위에서 보았을 때 막대, 나선은 하니까 요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면 막대 모양인 중심부를 막대 모양인 중심부가 있어요. 중심부를 나선팔이 귀감은 모양이다. 이렇게 풀어 써주면 돼요. 자,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막대 나선 은하야. 그럼 막대 나선 은하를 표현을 하면 막대 모양인 중심부를 나선팔이 귀감은 모양. 이렇게 써주는 게 서술형 답입니다. 쓰는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나를 보시면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양이죠. 그러면 뭐라고 적으면 돼요? 중심부가 약간 볼록하고 납작한 무슨 모양이다? 원반 모양이다. 그래서 답은 요거, 각, 요거, 나 요렇게 풀어 써주면 돼요. 서술형. 알고 있어도.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막대 나서는 날 이것만 적어도 답이었는데 이제는 뭐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서술형에 맞게 풀어서 쓰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내년에 3학년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7번 갑니다. 27번 보시면 서술형에서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성운의 형성 원리를 나타낸 거예요. 가는 무엇입니까? 묻는 거야. 성간 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 어둡게 보입니다. 그럼 얘는 바로 뭐다? 암흑성. 주로 검은색으로 보이는 암흑성.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나와 같이 성운이 밝게 보이는 원리는요. 얘는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발광성운 또는 방출성운이죠. 그러면 성운이 밝게 보이는 원리는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하여 주변의 별빛을 흡수. 아까 설명해 준 거. 주변의 별빛을 흡수하여 가열되면서 뭐 되면서? 가열되면서 스스로 뭐 하는 거? 빛을 방출하는 거. 스스로 빛을 방출. 자, 이렇게 적어야지 점수를 다 준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예전 버전으로 쓰면 쉽게 쓰면 방출성운 이렇게만 쓰면 맞아요. 그런데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방출해서 밝게 보이는 방출성운입니다. 또는 발광성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8번 봅니다. 28번 보시면 표면에 스티커를 붙인 풍선을 불면 스티커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뭐 합니까? 더 많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뭐 한다? 더 빨리 멀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인공위성이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 쓰세요. 자, 인공위성이 있어서 뭐요? 외국의 경기를 생중계로 볼 수 있죠. 외국 생중계 방송을 볼 수 있다. 시청할 수 있어요.
시청할 수 있고요.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 하고 있어요? 외국에 사는 친구하고 쉽게 통화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다? 통화. 또는 화상통화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 통화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 타인의 위치라고 하면 좀 무서우니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찾을 수 있어요? 길 찾는 거. 길 찾는 게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이용하는 거 처음 갈 때. 그 다음 뭐예요? 일기예보. 그 다음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뭐예요? 다음 버스가 언제 들어오는지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거 할 수 있고 태풍의 경로. 태풍의 경로 같은 거 뭐 할 수 있어요? 예측해서 예보할 수 있는 거 등등등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뭐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주세요. 114쪽. 서술형만 마무리합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축적하면 못해서요. 서술형 갈게요. 114쪽. 19번 보시면 그림은 관측자가 A와 B의 위치에서 나무를 바라봤어요. 자, A와 B의 위치에서 나무를 바라볼 때 생기는 시차. 그럼 나무를 별이라고 하면 관측자는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지구에 해당하겠죠. 지구. 관측자는 지구. 그러면 관측자 위치인 A와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시차는 어떻게 돼요? B에서 관측할 때보다 A에서 관측할 때, 즉 지구에서 관측할 때보다 여기가 지구라면 여기가 목성이겠죠. 목성에서 관측할 때가 시차는 뭐해집니까? 더 커지는 거. 그래서 시차는 뭐 할 것이다? 커질 것이다. 자, 20번 갑니다. 20번 보시면 같은 장소에서 6개월 간격. 연주 시차는 지구 공전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6개월 간격을 관측했을 때 시차의 절반이 연주 시차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6개월 간격으로 같은 시간, 같은 방향의 밤하늘을 촬영했어요. 별 A와 B 중에서 지구에서 더 멀리 있는 별은요. B 간격이 A 간격보다 뭐합니까? 좁죠. 그래서 더 멀리 있는 거. 이렇게 A, B, B, A 이렇게 해서 그럼 B 6개월 간격, A 6개월 간격. 그럼 B가 뭐예요? 시차가 더 작으니까 더 멀리 있는 별이 되겠죠. 그래서 더 멀리 있는 별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요. B. B라고 해주시면 돼요. A보다 B의 연주 시차가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1번. 자,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인 별까지의 거리가 현재보다 4분의 1로 가까워지면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래. 그럼 여기가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어. 여기 별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겉보기 등급. 겉보기로 얼마로 보이는가 하면 1등급으로 보인다. 1등급. 1등급으로 보이는데 이 별이 지구로 얼마만큼 가까워진다? 4분의 1. 4분의 1만큼 가까워진대. 그럼 별의 밝기는?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그럼 얘는 얼마? 16배. 16배 밝아져. 16배 밝아지니까 2.5의 몇 등급 차이? 3등급 차이만큼 밝아져야 16배가 3등급. 밝아집니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등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별의 밝기에 여기에 어떻게 변합니까? 하고 보면 별의 밝기는 16배 밝아지고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자, 그 다음 이제 22번 볼게요. 표는 여러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냈어요. 그럼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별과 가장 가까운 별을 각각 골라라 하고 나와있죠. 그럼 22번은 무엇을 구해야 된다? 겉절이값.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 절대 등급을 뺀 이 겉절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이 있는 별. 가까이 있는 별. 겉절이 값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뺏는 이 값이
가까워서 멀리 있는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금부터 겉절이값 구합니다. 시리우스. 자, 시리우스부터 보면 겉보기가 마이너스 1.5야. 절대가 1.4. 그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니까 얘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 직녀성. 직녀성은 겉보기가 0이래. 그리고 절대가 0.5. 그럼 마이너스 0.5니까 얘는 마이너스 0.5. 요게 해주면 되고요. 프로키오. 자, 프로키오는 0.3, 마이너스 2.6 하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3 이렇게 나올 것이고 안타레스는 1.0, 마이너스 4.5야.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얘는 5.5가 되겠네요. 자, 그럼 겉절이값 적어놓고 문제에서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별과 가까운 별을 위표에서 골라주세요. 그럼 가장 먼 별은 누구다? 안타레스. 가장 먼 별. 그 다음 가장 가까운 별은 누구다? 여기에서 숫자가 제일 작은 시리우스. 가장 먼 별은 안타레스, 가장 가까운 별은 시리우스가 됩니다. 이렇게 골라놓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써주면 돼요. 이거를 뭐라고 쓴다?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값이 클수록 먼 별 작을수록 가까운 풀어서 써주면 돼요. 자, 요게 답이에요. 답은 이게 답인데 이 과정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뭐 해야 돼요?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3번 볼게요. 23번 보시면 밤하늘의 별을 관측해서 어떤 별은 붉은색을 띠고 어떤 별은 파란색을 띱니다. 이처럼 별마다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요. 별의 표면 온도가 달라서. 자, 그 다음 24번. 그림은 지구에서 관측한 은하수예요. 은하수를 관측할 때 군데군데 검은 부분이 보여요. 왜? 은하수는 군데군데 검은 부분이 보여요? 하고 묻는 거야. 바로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뭐해서 차단하기 때문에. 누가? 성간물질이. 성간물질. 즉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수소, 헬륨, 가스, 먼지나 티끌과 같은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뭐 하기 때문에 차단하게 돼요. 차단하여 뭐한다?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은하수 군데군데 어둡게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럼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을 이루는 별의 표면 온도를 색을 비교해서 한번 써보래요. 그럼 구상성단은 늙은 별들의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상성단은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들의 집단. 그리고 상계성단은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별들의 집단.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서술량 끝.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8단원 갑니다. 자, 8단원은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래서 7단원에 있는 서술형까지 시험 문제 주로 나와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8단원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 할 때, 미래의 직업을 가질 때,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통과, 물원, 화원, 지구과학원, 뭐 생명과학원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8단원 봐주세요.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그래서 8단원 나옵니다. 자, 인류 문명의 발달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거기 동그라미 쳐서 불. 불의 발견이 엄청 중요해요.
인류 문명의 발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불을 발견했다. 불을 발견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불을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석기 시대예요. 석기 시대, 석기 시대에서 불의 발견. 불을 발견합니다. 불을 발견하면서 뭐가 된다? 청동기 시대. 그 다음 뭐가 돼요? 철기 시대. 그리고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원유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나프타, 합성 섬유, 합성 플라스틱, 합성 수지. 그래서 오늘날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불의 발견. 불의 발견을 이용해서 청동기, 철기, 플라스틱. 그러면서 청동기가 시작되면서 석기로도 농기계를 만들었어요. 작살도 만들고 만들었는데 청동기, 철기가 되면서 무기도 만들고 농사짓는 도구도 만들고 건설 재료도 만들고 오늘날은 플라스틱 시대까지 인류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의 발달 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태양 중심설이에요. 자, 태양 중심설이 무엇입니까? 하면 적어놔요. 하늘이 움직인다 하는 거하고 지구가 움직인다 하는 게 있어요. 지구가 움직인다. 그래서 땅지자 움직일 동자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지동설. 태양 중심설. 태양 중심설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라는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태양 중심설이면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고 갈릴레이가 천체 만원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목성을 관측해. 목성의 위성이 6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목성의 위성들이 지구 중심이라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목성의 위성, 갈릴레이 위성이라는 건 4개를 발견하면서 태양 중심설의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였는가 하면 지구 중심설. 지구 중심설이 뭐예요? 하늘, 천자, 움직일 동자, 천동설이야. 자, 얘가 코페르니쿠스예요. 얘가 코페르니쿠스라면 얘가 프톨레마이오스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있으면 지구 가장 가까이 달이 돌고 그 다음에 누가 돈다? 금성.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수성. 그 다음 화성, 태양, 목성. 이렇게 하는 게 지구 중심설이야. 지구 중심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전체가 돌고 있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누가? 갈릴레이가 갈릴레이 위성이라고도 불러주는 목성의 위성 4개. 이 위성 4개가 지구보다 더 커요. 이오, 가니메데, 칼리스토, 에우로파를 발견하면서 태양 중심설을 중요하게 했어요. 그 전까지 지구 중심설일 때는 철학적 사고였어요. 철학적 사고를 중시했다면 태양 중심설은 경험적 사고. 관찰 결과 이렇더라. 관찰했는 결과 과학적 증거가 이거더라 하는 경험적 사고를 중요시하게 된 게 태양 중심설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지구과학원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이 나와요. 로버트 훅. 자,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은 얘들은 천체 만원경을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현미경을 만들어요. 현미경을 만들어서 귀족인 로버트 훅이 현미경, 저반렌즈, 대물렌즈 이렇게 하면서 현미경을 만들어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코르크마개, 와인을 따고 나오는 코르크마개에서 최초로 벌집 모양의 세포벽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 개체가 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세포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유명한 사람. 경험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만유 인력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알아내는 아이작 뉴턴. 자, 유럽에서 패스트가 유행을 할 때, 흑사병이 유행을 할 때 런던에 있던 뉴턴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이 가수원을 했어요. 그럼 말도 있고 마차도 있고 가수원도 있어서 뉴턴의 운동 법칙 1, 2, 3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만유 인력.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질량을 지닌 물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을 지닌 물체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뭐합니까? 서로서로 작용합니다 하는 걸 알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 지구가 태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만유 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알아내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만유 인력의 법칙 나올 거고, 물리 1에서 뉴턴의 운동 1, 2, 3법칙과 만유 인력의 법칙도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에서는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만유 인력의 크기는 만유 인력 상수 곱하기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요게 만유 인력의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6단원의 2 패러데이 법칙 배웠어요.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발전기를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패러데이 법칙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암모니아 합성, 요거는 화원에서 배웁니다. 독일의 하버와 보슈가 독일의 하버가 주로 나와요. 보슈도 있어요. 보슈. 하버와 보슈가 지구 대기상에 가장 많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높은 온도 한 400도씨 높은 압력 그 다음에 촉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을 해요.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을 하면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고 식량의 혁명을 일으켜냅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파스테르,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백신하고 항생제하고 차이는 뭔가 하면 항생제는 이미 내 몸에 세균이 들어와 있어. 결핵균이든 파상풍균이든 대장균이든 내 몸에 균이 들어와 있어. 균이 와서 내가 아픈데 항생제를 주사 맞아서 균을 죽이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항생제입니다. 페니실린, 즉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생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항생제라면 백신은 이거예요. 세균을 죽여요. 죽여서 400수로 넣는 예방 목적 또는 반만 죽여서 넣는 백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균을 추출해서 활성을 안 시켜주고 얘를 한 50% 죽여서 넣어주거나 한 30%의 생명활동만 둬요. 한 70% 죽여서 넣어주는 게 백신이에요. 그래서 천년두 소의 보름에서 개발해서 백신을 넣어주는 거.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이 백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파스테르고 항생제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플레밍입니다. 그럼 이렇게 의학 기술에서 항생제와 백신이 개발되면서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겠죠. 그럼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인쇄. 과거에는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다 필사했기 때문에 책이 귀했어. 그런데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 대량으로 보급되니까 지식이 대량으로 보급되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똑똑해져. 그리고 요즘은 전자책까지 나옵니다. 인쇄.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하면 교통. 교통이 발달해요. 전기기관이 발명하면서 전기선, 전기열차가 나오면서 많은 물건을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게. 그러면서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전기선에서 내연기관에서 요즘은 전기를 이용한 초고속 KTX 같은 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농업. 화학비료가 개발되어 암모니아 합성에 의해서 화학비료 NPK 3대 요소인 NPK를 이용하는 화학비료가 개발되면서 농업의 획기적인 생산 확대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초제가 개발되고 농약이 개발되면서 농산물의 수확량이 증가하고 농산물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뜨는 농업,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지능형 농장,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조절할 수 있는 농업이 나와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의료. 자, 의료는 우주를 탐사해서 나는 MRI나 CT, 항생제, 백신이 개발되고 나노 기술이 개발되면서 의료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져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이건 통신. 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전화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 무선통신, 요즘은 핸드폰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요즘은 인공지능 AI까지 나오고, AI가 뭐 해줘요? 우리의 리포트라든지 이런 자료를 해주는 GPT까지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신. 자, 그럼 우리가 쓰는 기술 중에서 나노 기술, 앞으로 여러분이 개발하는 거에 들어가요. 나노 기술. 나노를 만들어주면 나노 로봇을 만들어 아주 조그매요. 그러면 모세 혈관까지 통과할 수 있는 나노 로봇이 특정 암세포를 제거해주는 기술,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생명공학 기술에서 유전자 재조합이라든지 세포융합이라든지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바이오칩, 우리 인체 칩을 주입하면 이걸로 모든 걸 다 결제할 수 있는 시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정보통신에서 IoT, 사물인터넷, 새로 지은 모든 아파트, 요즘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밖에서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보일러 온도라든지 세탁기 돌아가는 거, 건조기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집에 있는 가전제품 돌아가는 거 다 조절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IoT, 홈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 AI, 여러분이 쌤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뜨고 있는 산업 빅데이터,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죠.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 그 다음 AI라는 뭐예요? 증강현실, 문화라든지 산업 콘텐츠에서 하고 있는 AI. 그 다음에 게임에서 많이 이용하는 VR, 가상현실이죠. VR 가상현실이고, 전자결제 우리가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은연 엄청 좋죠. 여행 갈 때, 중국이나 일본 여행 갈 때 옛날에는 막 헷갈리는데 요즘은 번역기 돌리면 웬만한 중국어, 웬만한 일본어 다 돼요. 동남아는 아직까지 별 소용이 없고요. 그 다음 영어, 이렇게 세 개는 완벽하게 언어 번역기로 편리함을 일 수 있고, 생체 인식이나 웨어러블 기기는 아직까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워치 많이 차고 있죠. 갤럭시 워치나 아이패드 워치 차고 있으면서 심박수라든지 이런 거 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공학적 설계. 요게 이제 여러분이 뜨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공학적 설계.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인식을 해서 그 불편한 점을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요. 그래서 적합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공학적 설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를 예를 들면 경제성. 한번 충전해서 먼 거리를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외형적 요인, 요 5개를 고려해서 공학적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뜨고 있는 산업에 들어가는 게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공학적 설계가 여러분이 대학을 진로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직업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곳, 이 공학적 설계가 5가지를 다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많이 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전자출판사면 이것을 창의적 설계 방법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나머지 비상이라든지 동화라든지 미래에는 공학적 설계라고 나오는데 전자출판사는 창의적 설계라고 나옵니다. 출판사마다 조금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율주행. 이미 자율주행하고 있죠. 강남에서 자율주행하고 있는 버스. 쌤 아직 못 타봤어요. 타봤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드론. 우리 드론. 쌤 탄천에서 시켰더니 드론이 정말 치킨 배달 왔어요. 그래서 탄천에 치킨 배달하는 거 들고 다시 집까지 갔어요. 신기해서 한번 주문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는 드론이 활성화되겠죠. 전쟁도 직접 안 가도 되겠죠. 이스라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드론으로 주요 공격지 막 찾아가서 공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드론으로 웬만한 거 운반 다 하고 있죠. 군대에서 밥 같은 거 뭐 이런 거 산악지대로 드론을 이용해서 다 하고 웬만한 무기들 다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달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19쪽 봐주세요. 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합니다. 뒤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풀어봐요, 집에서. 자, 1번. 불이 인류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 인류는 불을 이용하게 되면서 생존을 위한 기술을 발달시켰다. O. 그 다음 인류는 불을 이용해서 금속을 얻는 기술이 발달했지만 철제무기나 철제농기구는 만들지만 아니요, 충분히 만들었어요. X. 인류는 불을 다루는 것에 시작해서 불을 이용하여 금속을 얻게 되면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 나왔어요. O.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건 태양 중심설.
태양 중심절로 고쳐주시고 X. 만유인력의 법칙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O. 현미경으로 세포를 발견해서 생물체를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O. 전자기 유도 법칙의 발전으로 식량 문제가 아니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식량 문제는 암모니아 합성입니다. X.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활판 인쇄술이 발달하여서 책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전 세계 인류의 지적 수준이 확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4번. 전기 압력을 이용해서 기계를 움직이는 장치인 전기기관은 산업혁명에서 동력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전기기관차나 전기선의 발명으로 인류는 더 많은 물자를 더 먼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고속열차나 비행기와 같은 교통의 발전이죠. 교통.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인류는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면서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서 화학 비료를 만들면서 식량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1쪽에 6번 의료 분야. 의료 분야는 백신의 개발로 소아마비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어요. 백신입니다. 그 다음 항생제의 개발로 결핵과 같은 질병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항생제를 고쳐주시고 X.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증가요. 감소하는 증가. X. 현재 첨단 의료기기의 질병을 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O. 그다음 이 분야의 기술은 전화기에서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을 거쳐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발전했어요. 특히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전 세계의 통신망을 만들어준 게 정보통신이죠. 정보통신. 8번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게 사물인터넷 홈네트워크 하는 IoT예요. 그 다음 현실 세계의 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증강현실. 증강현실이 AR. BTS 막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 메타버스 나오는 거. 컴퓨터로 인간의 기억, 지각, 학습 등의 인간의 지적 행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인공지능, AI죠. 그다음 가상세계를 시각, 청각, 촉각, 오감을 통해서 마치 현실처럼 체험하는 게 가상현실, VR이 되겠죠. 자, 그다음 공학적 설계는 과학의 원리나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O. 공학적 설계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편리한 점이 아니고 불편한 점을 인식해서 개선하는 겁니다. 불편한 거 고치고 X. 공학적 설계는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생각하고 적절한 과학 원리나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O. 제품을 생산할 때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환경적 요인, 외형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돼요. 모두 고려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X. 요렇게 하시면 내용이 전부 다 끝이 나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까지 해서 여러분 집에서 126쪽까지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 시간에 수강했는 친구는 이 시간에 통과 있을 거고요. 물리원, 화학을 신청하신 친구들 그 시간에 맞춰서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계세요. 프린트 드릴게요.